연초부터 무슨 망언입니까? 2026년 2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철통, 보안, 밀실, 수천억 달러를 주무르는 월스트리트 최대 헤지펀드의 수장 해리슨이 내뱉은 한마디의 강연장엔 실소가 터졌습니다. 한국이요? 훌륭한 제조 국가이긴 하죠. 하지만 달러가 마르고 자본이 빠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쥐고 흔든다며 오만을 떨던 이 300명의 권력자들이 뼈아픈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는 데는 단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수석연구원이 스크린에 띄운 코리아 셧다운 14일 시뮬레이션. 한국이 스위치를 끄는 순간 전 세계 공장의 37%가 즉각 셧다운.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만든 AI는 고철 덩어리가 되고 단 14일 만에 증발하는 돈 15조 달러. 한화로 이경원입니다.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 1위. 도대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바다 밑과 사막 위에서 무슨 짓을 벌여온 걸까요? 저는 아서 페날리곤이라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지정학과 글로벌 공급망을 연구하는 수석 연구원입니다. 이 바닥에서는 꽤 오랫동안 데이터를 만져온 사람이죠. 그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철저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작은 나라, 강대국들의 품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 미국의 방패막이 정도로 생각했죠. 첨단 기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서방 세계가 짜놓은 거대한 판 위에서 움직이는 훌륭한 하청 공장이라고 믿었습니다. 학자로서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아니, 오만하게도 그들의 진짜 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지난달 저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비공개 특별 세션에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전 세계 상위 0.1%의 권력자들 300명이 모인 밀실이었죠. 유럽의 핵심 인프라 장관들, 월스트리트의 거대 헤지펀드 매니저들, 지능 아시아의 기술 관료들, 세상을 자신들이 쥐고 흔든다고 믿는 오만한 지배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가 그들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21세기 글로벌 붕괴의 트리거를 쥐고 있는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온 해리슨이라는 금융 거물이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당연히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자본과 군사력이 가장 큰 위협이죠. 프랑스의 인프라 장관 로랑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를 언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아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 한가운데 붉은 글씨로 세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장내 여기저기서 헛기침 소리와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해리슨이 고급 가죽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어 팔짱을 끼더군요. 그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사람 특유의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서 교수님, 지정학 연구에 너무 심취하신 것 같군요. 한국의 전체 금융시장 규모가 월스트리트의 펀드 하나 크기보다 작은 것은 아십니까? 훌륭한 제조 국가라는 건 알지만 달러가 마르고 자본이 빠져나가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는 그 비웃음이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오만하게 놔두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입을 다물 때 더 비참해지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고쳐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리슨 씨, 네가 관리하는 그 수천억 달러의 돈이 지금 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해리슨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AI와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그것이 미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맞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지금 인공지능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죠. 그런데 해리슨 씨, 그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가 하루에 전기를 얼마나 집어삼키는지 단 한 번이라도 계산해 보셨습니까? 해리슨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무한대로 먹어치우는 괴물입니다. 미국 본토의 낡은 전력망으로는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바다 건너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생산된 막대한 전력을 손실 없이 끌어와야만 합니다. 이때 전 세계 AI 산업의 명주를 쥐고 있는 절대적인 인프라가 등장합니다. 바로 초고압 직류송전 HVDC 해저 케이블입니다. 저는 강연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선이 아닙니다.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50만 볼트가 넘는 초고압 전류를 대륙간에 전송하는 인류 궁극의 기술입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물량만 있어도 바다 밑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케이블을 완벽하게 설계하고 심해에 깔아버릴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 펴 보였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뿐입니다. LS전선, 대한전선 같은 한국의 기업들이 현재 미국과 유럽의 거대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를 말 그대로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강연장이 눈에 띄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리슨을 똑바로 쳐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해리슨 씨, 만약 내일 아침 한국이 이 해저 케이블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올스톱됩니다.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만든 최첨단 인공지능은 전기를 받지 못해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네가 베팅한 그 잘난 수천억 달러의 가치가 단 하루 만에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자본이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틀렸습니다. 한국이 바다 밑에 깔아놓은 저 굵은 핏줄이 없으면 당신들의 자본은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해리스는 팔짱을 풀고 상체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맴돌던 거만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강연장에는 더 이상 얕은 비웃음도 어설픈 반박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만했던 리더들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인프라, 지배자 앞에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작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불이 꺼지고 돈이 증발하는 것은 결국 자본의 문제일 뿐이니까요. 해리슨도 다른 300명의 리더들도 저를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은 돈이 아니라 인류의 목숨과 직결된 훨씬 더 충격적인 분야였습니다. 조명은 더욱 어두워졌고 저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슬라이드에 무균실에서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연구원들의 사진이 떠올랐죠. 그러자 아까부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있던 프랑스의 인프라 장관 로랑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유럽의 전통과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죠. 아서 교수님, 케이블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만 생명공학과 제약 산업만큼은 다릅니다. 이 분야는 유럽과 미국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노피, 노바티스, 화이자 같은 거대 제약사들이 모두 서방의 기업 아닙니까? 한국이 백신이나 항암제를 최초로 발명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럽 출신 참석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랑의 말은 틀린 구석이 없었으니까요. 신약 개발의 원천 기술은 분명 서구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로랑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로랑 장관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신약의 설계도는 서양의 천재들이 그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군요. 천재적인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수천만 명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완벽한 약으로 변합니까? 로랑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대한 은빛 배양기들이 수십 미터 높이로 도열해 있는 압도적인 규모의 공장 내부 사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이오 CDMO, 즉 위탁 개발 생산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합니다. 현대의 표적 항암제나 mRNA, 백신은 과거의 알약처럼 기계로 뚝딱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미생물과 세포를 다루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예민하고 까다로운 공정이죠. 단 0.1도의 온도 변화,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수천억 원어치의 배양액을 그 자리에서 전부 폐기해야 합니다. 저는 강연장을 천천히 거닐며 말을 이었습니다. 설계는 서양이 했지만 그 막대한 물량을 단 1g의 오차도 없이 0%의 불량률로 생산해내는 공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송도입니다. 엑스와 셀트리온 같은 한국의 바이오 플랜트들이 전 세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랑의 미간이 좁아지더군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거대 제약사들은 이제 자신들의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전부 한국으로 보냅니다. 왜냐고요? 스스로 만들면 불량률을 통제하지 못해 엄청난 손실을 보는데 한국의 엔지니어들에게 맡기면 거짓말처럼 약속된 날짜에 완벽한 품질의 약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백 번의 세척 공정과 밤샘 모니터링을 거치며 무결점의 기적을 매일같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로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로랑 장관님, 만약 내일 당장 한국의 바이오 플랜트들이 생산 라인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될 항암제와 필수 백신의 40%가 즉시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유럽의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줄 약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것이고 당신들이 자랑하는 그 위대한 신약 설계도는 그저 휴지 조각이 되어 서랍 속에서 썩어갈 것입니다. 누군가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소리가 적막한 강연장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로랑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화면의 은빛 배양기들만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생명이 달린 저울을 직접 쥐고 있는 생존의 마스터키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전 세계의 환자들이 숨을 거둡니다. 강연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만했던 글로벌 리더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자본의 붕괴에 이어 생명의 통제권마저 한국에 있다는 사실에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받기엔 아직 이릅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완전히 굳어버린 참석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꺼낼 이야기는 중동의 거친 모래 폭풍을 잠재우고 인류의 근원적인 갈증을 통제하는 더욱 거대한 물밑 작업의 실체였으니까요. 생명을 살리는 약에서 이제는 그 생명이 살아남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것, 물로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강연장에는 여전히 무거운 정막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자본의 오만함도, 서방 제약 기술의 우월감도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낯선 장벽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저는 단상 위에 놓인 크리스털 유리잔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을 한 모금 아주 깊게 마셨습니다. 꿀꺽하고 물을 삼키는 소리조차 마이크를 타고 300명의 리더들에게 선명하게 울려 퍼질 만큼 다보스의 밀실은 숨막히게 고요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마신 이 평범하고 투명한 물 한 모금이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피보다 비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잔을 내려놓으며 묻자 강연장 맨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신흥기술 관료이자 거대 인프라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지시안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20년간 중국이 전 세계를 무대로 뻗어나간 막강한 자본력과 건설, 굴기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지시안이 마이크를 끌어당기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서 교수님, 한국의 첨단 부품 제조 능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인 생존의 문제, 즉 거대한 대륙을 개조하고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인프라 건설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분야의 절대적인 1위는 단연코 중국입니다. 우리는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항구와 철도, 댐을 건설해왔습니다. 압도적인 자본과 수백만 명의 노동력을 동원해 세상을 물리적으로 바꾸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지구적 인프라의 마스터키를 쥘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우시안의 눈빛에는 대국의 관료다운 확신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뒤에 앉은 신흥국 리더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싼 값에 엄청난 물량 공세를 퍼붓는 중국의 건설 능력은 분명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지우시안을 향해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시안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땅을 파서 아스팔트를 깔고 철근을 이어붙여 거대한 다리를 놓는 1차원적인 토목 공사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섭씨 50도가 넘어가는 살인적인 열사의 사막 한가운데서 수천만 명의 타오르는 갈증을 해결하고 도시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극한의 생명공학이자 초정밀 인프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눌러 화면 전체를 붉은 빛이 감도는 거친 모래 사막의 사진으로 덮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힐 듯한 중동의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 웅장하고 기하학적인 형태의 거대한 은빛 구조물들이 신기루처럼 솟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수담 수화 플랜트, 바닷물을 끌어올려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생명수로 바꾸는 거대한 연금술의 현장입니다. 중동의 부유한 왕족들이 짓고 있는 최첨단 스마트 시티들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식수의 확보입니다. 물이 없으면 수조 원을 들인 유리 빌딩도 그저 뜨거운 무덤에 불과하니까요. 저는 강연장의 조명을 한 단계 더 어두워지게 만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바닷물에서 소금기를 완벽하게 걸러내는 역삼 투합 방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력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수압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어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크기인 미세한 멤브레인 필터를 통과시켜야 하죠. 이 과정에서 배관의 두께, 압력의 분산, 단 0.1mm의 틈새조차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용접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시안 국장님, 몇 년 전 귀국의 구경 건설사가 중동에서 가장 큰 해수담 수화 프로젝트를 초저가로 수주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시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귀국은 압도적인 싼 가격을 무기로 입찰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막의 극한적인 일교차와 바닷물의 맹독 같은 염분을 견디지 못하고 핵심 파이프라인 곳곳에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펌프는 터져 나갔고 식수 공급은 완전히 중단될 위기에 처했죠.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마실 물이 끊겨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 중동의 왕실은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 SOS 신호를 받고 단숨에 나라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해결한 구원자가 누구였습니까? 강연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터치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태극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작업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섭씨 50도의 폭염 속에서 거대한 파이프를 맨손으로 어루만지며 점검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한국의 중공업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귀국의 기업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설비들을 전부 뜯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합금, 기술과 무결점, 용접 기술을 적용해 단 몇 개월 만에 기적처럼 맑은 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대형 해수담 수화 설비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자는 바로 한국입니다. 지구상에서 마실 물이 부족한 15억 명의 인구가 매일 아침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사막에서 피땀을 흘려 지어 올린 완벽한 플랜트 덕분입니다. 지우시아는 마이크에서 손을 떼고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싼 노동력과 자본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초정밀, 극한 기술의 장벽 앞에서 그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의 톤을 더욱 무겁고 낮게 깔았습니다. 300명의 리더들이 일제히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태양광만으로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중동의 왕족들과 전 세계 리더들은 지금 완벽하게 새롭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SMR입니다. 화면에는 일반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작지만 고도로 집적된 미래형 원자로의 렌더링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서방의 억만장자들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SMR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계도면 위에서 세상을 바꿀 혁신을 논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그려진 완벽한 설계도가 현실, 세계의 거대한 강철 원자로로 저절로 변합니까? 섭씨 수천도의 열과 방사능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하는 단일 구조물, 틈새 하나 없이 거대한 특수 강철을 통째로 깎고 벼려서 만들어내야 하는 이 미친 짓에 가까운 제조 공정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가장 깊숙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보십시오. 단 한 번의 프레스 스위치를 눌러 수만 톤의 강철을 떡 주무르듯 찍어내고 엑스레이로 수천 번을 투시해도 기포 하나 발견되지 않는 무결점의 원자로 핵심 기기를 만들 수 있는 곳, 지구상에 딱 한 나라뿐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창원, 그 거대한 공장 지대입니다. 미국의 SMR 설계 기업들이 왜 전부 한국으로 달려가 계약을 맺으려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아니면 그들의 위대한 설계도는 영원히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와 청중들을 압도하는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지우시아는 완전히 고개를 숙였고 해리슨과 로랑 역시 멍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물을 지배하는 자가 생명을 지배하고 에너지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합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부품을 만드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사막의 심장이자 다가올 미래 에너지의 숨통을 쥐고 있는 완벽한 지배자입니다. 그들의 기술이 멈추면 중동의 스마트 시티는 타오르는 사막의 무덤이 되고 서구의 억만장자들이 꾸는 미래 에너지의 꿈은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저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가 테이블을 양손으로 짚고 상체를 굽혔습니다. 강연장의 공기는 터질 듯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국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조각들에 불과했습니다. 통신망의 핏줄, 생명의 백신, 사막의 심장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쥐고 있는 대한민국이 만약 내일 아침 지구상에서 단 14일 동안 완전히 가동을 멈춘다면 전 세계에 어떤 끔찍한 연쇄 붕괴가 일어날까요? 저는 펜을 들어 슬라이드를 검은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오직 화면 중앙에 깜빡이는 붉은색 타이머만이 불길하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오만함을 철저하게 부숴버릴 지옥의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아 셧다운 14일, 여러분의 세계가 어떻게 붕괴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강연장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제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만이 섬뜩한 붉은 빛을 뿜어내고 있었죠. 화면 중앙에는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000000이라는 거대한 디지털 타이머가 멈춰 있었습니다. 300명의 글로벌 리더들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친 해리슨도, 이마에 식은땀이 맺힌 쯔시안과 로랑도 그 붉은 숫자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강연장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의 심장이 멎어 들어가는 14일간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인은 묻지 않겠습니다. 전쟁일 수도, 대규모 자연재해일 수도, 혹은 전대미문의 사이버 테러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과 항구, 그리고 연구소의 불이 동시에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시뮬레이션을 가동합니다. 제가 손에 쥔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붉은 숫자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디데이 셧다운 24시간 후 한국의 기흥, 평택, 청주, 그리고 화성의 거대한 반도체 라인이 멈춥니다. 여러분, 현대의 글로벌 공급망은 철저하게 재고를 남기지 않는 저스트 인 타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부품이 생산되는 즉시 비행기와 배에 실려 조립 공장으로 날아가죠.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끊겼다는 경보가 울리자마자 미국의 스마트폰 본사와 전기차 기가팩토리에는 초비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월스트리트의 해리슨 씨 같은 분들은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주식 시장은 일시적인 공급망 교란으로 판단하고 겨우일 2%의 하락만을 보일 테니까요. 전 세계 언론은 한국발 공급 차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지만 어느 누구도 이것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타이머의 숫자가 빠르게 넘어가며 72시간을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이는 실리콘밸리의 거대한 서버실이 나타났습니다. 셧다운 72시간 후 3일 차입니다. 본격적인 피를 흘리기 시작하는 단계죠. 세계 최대의 AI 칩 제조사의 최고 경영자는 창백해진 얼굴로 비상회의를 소집합니다. 한국에서 HBM, 즉 고대역 폭 메모리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천만 달러짜리 AI 칩을 생산해 놓고도 그 옆에 붙일 한국산 기억 장치가 없어서 단 하나의 완제품도 출하하지 못하는 끔찍한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의 신규 데이터 센터 구축이 전면 중단됩니다. 서버를 증설하지 못한 인공지능 모델들은 과부하에 걸리고 여러분이 매일 의존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치명적인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주의 폭락으로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10% 이상 증발합니다. 자본의 붕괴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해리슨 씨,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사무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처음으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마이크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누군가 마른 기침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이머는 계속 돌아갑니다. 셧다운 120시간 후 5일 차입니다. 이제 재난은 제조업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화면에는 텅 빈 자동차 조립 라인과 불이 꺼진 거대한 공장의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독일 미넨의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멈춥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핵심 반도체, 엔진 제어 유닛의 메모리 칩,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이미지 센서, 이 모든 것이 한국산입니다. 부품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세계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줄줄이 생산 중단을 선언합니다. 일본 도쿄의 전자 부품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들이 한국에서 오지 않자 공장장들은 직원들에게 귀가를 명령합니다. 세계 최대 항구인 네덜란드 로테르담에는 화물을 실을 수 없는 컨테이너선들이 줄지어 발이 묶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물류망이 혈전증에 걸린 것처럼 서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실업 신청 창구 앞에는 긴 줄이 생겨나고 각국 정부는 긴급 경제 대책 회의를 열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한국 없이는 어디서도 대체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이머가 다시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68시간이라는 숫자가 붉게 빛났습니다. 셧다운 168시간 후 7일 차입니다. 이제 재난은 가상 공간을 넘어 물리적인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화면에는 거센 파도가 치는 북해의 해상 풍력 단지와 암흑에 휩싸인 유럽의 도시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북유럽을 잇는 거대한 해저, 케이블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과부하가 발생합니다. 평소 같으면 한국의 특수 유지 보수 선박이 출동해 단숨에 수압을 견디며
케이블을 복구했겠지만 지금 한국의 항구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유럽의 낡은 전선 기업들은 심해로 내려갈 기술도 여분의 특수 케이블도 없습니다. 결국 런던과 파리 일부 지역의 순환 정전이 시작됩니다. 도시의 신호등이 꺼지고 병원의 비상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지하철이 터널 한가운데서 멈추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암흑 속에 갇힙니다. 냉동 창고에 전원이 나가자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들이 썩어가기 시작하고 슈퍼마켓 앞에는 생필품을 사재기하려는 시민들로 긴 행렬이 늘어섭니다. 로랑 장관님,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유럽의 인프라가 한국의 케이블 수리선 한 척이 오지 않아서 암흑천지로 변하는 겁니다. 로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멈추지 않고 숫자를 밀어 올렸습니다. 셧다운 204시간 후 8일 차입니다. 공포는 이제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합니다. 화면에는 텅 빈 약국 진열대와 출입문이 잠긴 병원이 교차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병원과 진료소에서 의료 장비 오작동 경보가 동시다발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산 반도체가 내장된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기, 자기공명 영상 장비들이 하나둘 정상 작동을 멈춥니다. 부품을 교체하려 해도 전 세계 어느 창고에도 재고가 없습니다. 중환자실 의사들은 손으로 직접 환자의 호흡을 보조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의료 시스템의 디지털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자 각국 보건부는 비필수 수술을 전면 연기하고 응급 환자 외에는 병원 입원 자체를 제한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사람들은 이제 경제 뉴스보다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여드레 전까지 주식 수익률을 논하던 사람들이 이제 식수와 의약품을 걱정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저는 청중들의 안색이 하나같이 창백해지는 것을 똑똑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셧다운 240시간 후 10일 차입니다. 이번에는 중동과 의료계의 비명 소리입니다. 화면에 쩍쩍 갈라진 중동의 붉은 사막과 텅 빈 병원의 약국 진열대가 겹쳐졌습니다. 중동의 섭씨 50도 폭염 속에서 낡은 해수담수와 플랜트의 핵심 펌프가 터져버립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공급해주던 초정밀 교체 부품이 끊긴 탓입니다. 하루 수백만 톤의 식수를 뿜어내던 파이프가 말라붙습니다. 두바이와 아부다비의 화려한 마천루에서는 변기 물조차 내릴 수 없는 끔찍한 물 배급 사태가 벌어집니다. 왕실의 경호원들이 대형 트럭에 생수통을 싣고 도심을 누비지만 수십만 명의 갈증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노약자들이 속출하고 이민 노동자들은 짐을 꾸려 공항으로 달려가지만 항공편마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쯔시안 국장님, 당신네 건설사들이 지어놓은 껍데기만 남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목말라 쓰러지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송도의 바이오 플랜트에서 선적되어야 할 70여 종의 표적 항암제와 희귀병 치료제 수출이 막힙니다. 스위스와 미국의 거대 제약사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자체 생산 라인이 없어 발주를 취소합니다. 전 세계 암병동에서 수술과 항암 치료가 무기한 연기됩니다. 환자들의 숨통이 조여오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강연장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300명의 리더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사막 한가운데 버려지거나 암흑 속의 병원에 갇힌 듯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이머의 마지막 숫자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셧다운 336시간 후 정확히 14일 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면의 타이머가 336.0000에서 멈추고 빛빛 같은 붉은색으로 전멸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과 전기차 공장의 가동률은 20% 미만으로 곤두박질칩니다. 대양을 건너야 할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들은 한국의 조선소에서 완성되지 못한 채 고철처럼 방치되어 유럽은 최악의 에너지, 대란과 살인적인 추위에 직면합니다. 각국 정상들은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손가락질을 해대지만 어느 나라도 해법을 내놓지 못합니다. 한국을 대체할 나라가 지구상에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는 단 2주 만에 15조 달러, 한화로 2경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심폐소생술이 완전히 중단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들이 하청업체라고 무시했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걸어놓은 보이지 않는 목줄의 실체입니다. 단 14일, 그들이 스위치를 끄면 당신들의 찬란한 제국은 이토록 허망하게 붕괴합니다. 아직도 그들을 체스판 위에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방의 원조와 일본의 기술을 운 좋게 베껴서 덩치를 키운 졸부,
그것이 켄지로를 비롯한 수많은 선진국, 엘리트들이 속으로 품고 있던 대한민국에 대한 가장 오만하고 얄팍한 방어기제였습니다. 자신들이 지배하던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켄지로 소장님, 운이라고 하셨습니까? 일본처럼 미국의 완벽한 해구산 아래서 평화롭게 기술을 연마하고 세계의 모범생으로 자라며 부를 축적한 나라의 학자다운 참으로 순진하고 배부른 투정이군요. 당신들이 미국의 우산 아래서 따뜻한 비단길을 걷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피비린내 나는 냉전의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생존의 외줄타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이 던져주는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을 뒤엎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세계의 이면을 뚫고 들어간 미친 설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70년대 후반, 세계는 미국을 위시한 자유 진영과 소련이 이끄는 공산 진영으로 완벽하게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냉전의 한복판에서 극도의 가난과 전쟁의 상흔에 시달리던 남한은 철저하게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북쪽은 막혀 있었고 그들이 교역할 수 있는 나라는 서방의 몇몇 국가로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죠. 당시 서방의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성장이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시장이 좁고 자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시기, 아무도 보지 못했던 거대한 체스판의 이면을 꿰뚫어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대 그룹을 맨손으로 일궈낸 불세출의 기업가. 우리는 그를 정 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정 회장은 조선소를 짓기 위해 500원짜리 지폐 한 장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영국에서 차관을 빌려온 전설적인 일화로 유명하죠. 하지만 서방 세계가 모르는 그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통째로 읽어내는 지정학적 천재이자 국가의 명운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승부사였죠.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반도, 그 중에서도 동국원의 해가였던 유고슬라비아가 붉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70년대 말, 정 회장은 지도를 펼쳐놓고 세계를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서방 세계의 하청 공장으로 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하나였습니다. 제3세계. 그리고 철의 장막 너머의 공산권 국가들로 시장을 뚫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은 철저한 반공 국가였습니다. 공산 국가와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엄혹한 시대였죠. 게다가 미국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회장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미친 짓을 계획합니다. 정 회장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요시프 브로즈 티토라는 강력한 지도자 아래 소련의 간섭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비동맹 운동의 맹주였습니다. 아프리카와 남미, 중동의 수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유고슬라비아를 따르고 있었죠. 정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심장부를 뚫으면 전 세계 절반의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비밀 통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적성국이었습니다. 남한의 기업인이 그들과 접촉한다는 것은 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러나 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의 중립국 비밀 계좌를 통해 당시 성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던 유고슬라비아 정부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과 한국 정보부의 눈을 피해 극비리의 베오그라드의 밀실에서 유고슬라비아의 고위 관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제장관은 정 회장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남한은 미국의 꼭두각시 아니오? 왜 우리 같은 사회주의 국가를 돕겠다는 거요? 북한이 알면 당장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 텐데 무슨 꿍꿍이요? 그러자 정 회장은 테이블 위로 상체를 쑥 내밀며 호탕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이보시오 장관. 이념, 사상, 내 눈에는 그딴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당신 나라가 지금 새로운 도약을 원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물건을 팔아야 할 거대한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요. 미국이 무서워서 세계의 절반을 포기한다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가난한 변방의 하청업체로 늙어 죽을 겁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에게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과 인프라, 기술을 아무런 정치적 조건 없이 제공하겠소. 대신 당신들이 이끄는 비동맹 국가들의 거대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의 파이프라인을 뚫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서방의 허락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일본의 관점에서는 이념의 벽을 돈과 배짱으로 때려 부수고 적진의 심장부에 파이프라인을 꽂아버린 한국 기업인의 야성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 회장의 이 비밀스러운 자금 지원과 물밑 외교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한국의 막대한 자금력과 실행력에 경악했고 그들의 신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밀한 거래를 시작으로 한국은 비동맹 국가들 사이에 엄청난 신용을 쌓았고 훗날 냉전이 종식되기도 전에 동구권 시장을 선점하고 중동의 거대한 인프라 시장을 싹쓸이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외교적, 경제적 고속도로를 깔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말한 운입니까? 이것이 서방 세계의 혜택을 받아먹고 자란 졸부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켄지로 소장님, 일본이 매뉴얼을 달달 외우며 미국의 모범생으로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한국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뢰밭을 맨몸으로 구르며 전 세계를 향한 자신들만의 거대한 혈관을 직접 개척한 겁니다. 지금 한국이 전 세계의 공급망과 첨단 인프라의 마스터키를 쥐고 있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이 거대한 판을 설계하고 이념과 국경을 부숴버린 이런 거인들의 처절한 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전 세계의 룰을 파괴하고 재창조해온 무시무시한 야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 회장 같은 거인들의 웅장한 설계와 비전이 아무리 위대했다 한들 그것은 한낱 머릿속의 상상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그 설계도면을 쥐고 맨손으로 파이프를 연결해야 했고 누군가는 영하의 바다 밑으로 들어가 케이블을 묻어야 했으며 누군가는 코피를 쏟아가며 밤을 새워 반도체 회로를 그려야만 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미친 비전을 현실의 물리적인 세계로 완벽하게 끄집어낸 진짜 마법사들, 돈도 자본도 기술도 없던 절망의 땅에서 오직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도끼 하나로 오늘날 당신들의 목줄을 쥐게 만든 사람들. 이제 저는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한국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바로 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오만함은 냉전의 한복판을 맨몸으로 뚫고 나간 정 회장의 처절한 비전 앞에 완벽하게 굴복한 상태였죠. 저는 강단 위를 천천히 거닐며 한층 더 낮고 깊어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체스판을 엎어버린 위대한 설계자의 참으로 매혹적인 서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설계도가 존재한들 그것을 현실의 땅 위에 세워 올릴 물리적인 힘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설계도는 종이 위에 그려진 환상일 뿐입니다. 그 환상을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암 환자들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항암제로 사막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맑은 물로 바꾸어낸 진짜 마법사들은 따로 있습니다. 화면, 가득,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파노라마처럼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중동의 열사,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폭염 속입니다. 해리슨 씨, 당신이 에어컨이 나오는 월스트리트의 고급 사무실에서 숫자를 굴리며 불을 축적할 때 한국의 청년들은 이 지옥 같은 모래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당신들처럼 첨단 중장비도 완벽한 안전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오직 삽과 곡괭이,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아 고국의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처절한 도끼 하나뿐이었죠. 화면에는 땀과 모래로 범벅이 된 채 거대한 송유관을 맨 어깨로 짊어지고 걷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뜨거운 태양열에 달궈진 철근을 맨손으로 잡았다가 손바닥에 살점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작업복을 찢어 손에 감고 다시 용접기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곧바로 달러가 되어 고향에 두고 온 어린 자식들의 공책이 되고 늙은 부모님의 약값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남의 나라 사막에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들어가는 갈증을 참아가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뼈대를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주조해 내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80년대와 90년대, 무대는 사막에서 차가운 공장과 매캐한 연구실로 바뀝니다. 선진국들이 이미 1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혁명의 성과를 한국은 단 20년 만에 따라잡아야만 했습니다. 불가능한 미션이었죠. 켄지로 소장님, 당신네 일본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호령하며 여유롭게 퇴근 파티를 즐길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스크린에는 비좁고 창문 하나 없는 연구실에서 코피를 쏟으며 도면을 들여다보는 젊은 연구원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퇴근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렸습니다. 비좁은 공장 한 구석에 야전 침대를 놓고 새우잠을 자며 선진국의 기계를 수백 번 수천 번 문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책을 통째로 씹어 먹을 듯이 외웠고 부품이 맞지 않으면 손가락이 찢어지도록 쇠를 깎아 맞췄습니다. 실패하면 끝이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은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숨 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그들은 눈에 핏줄이 터지고 위장이 헐어버릴 때까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청춘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그들을 하청업체라고 불렀습니다. 기술을 베끼는 모방꾼이라고 조롱했죠. 하지만 그들이 베낀 것은 단순히 기계의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진국이 수백 년간 쌓아온 지식의 정수를 자신들의 생명력을 깎아내어 통째로 집어삼키고 있었던 겁니다. 수백 번의 실패 속에서도 결코 주저앉지 않는 그 지독한 근성.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바위라도 뚫어버리는 무서운 집념. 그것이 바로 자원도 없던 잿빛의 땅을 오늘날 세계 최고의 첨단 기술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였습니다. 300명의 권력자들은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화면 속 굳은 살 박인 노동자들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씨, 당신이 투자한 인공지능이 오늘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유는 수십 년 전부터 단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고 밤낮 없이 회로를 깎아온 그들의 굳은 살 박인 손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랑 장관님, 유럽의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이유는 무균실에서 단 한 알의 먼지도 허용하지 않으려 숨죽여 일하는 한국의 연구원들이 당신들을 대신에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쯔시안 국장님, 당신이 꿈꾸는 화려한 인프라의 뼈대는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쓰러져 가면서도 용접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았던 그 이름 없는 영웅들의 희생 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연장에는 그 어떤 변명도 오만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완전히 낮추어 마치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명문 대학의 화려한 졸업장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인다는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을 굶기지 않겠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숭고한 책임감이 있었고 내 나라는 내가 살린다는 뜨거운 피가 있었습니다. 무너지면 다시 일어서고 부서지면 다시 이어붙이며 결국 당신들이 세워놓은 그 오만한 기술의 장벽을 맨주먹으로 산산조각 낸 사람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선언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보스의 밀실을 가득 채운 침묵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자본은 달러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핵미사일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진정으로 움직이고 통제하는 가장 압도적인 힘은 결코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기술을 샀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당신들은 그들의 피와 땀에 철저하게 의존하고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수십 년의 피눈물로 다져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거대한 인간의 요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 강연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지배자들이라고 자부하던 저 오만한 권력자들이 결국 이 강연의 끝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앞에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세계가 진정으로 어떤 질서 위에 놓여 있는지, 저는 그 마지막 진실의 문을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마이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제 온전한 육성으로 이 오만한 지배자들의 심장에 마지막 진실을 박아 넣을 차례였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이 강연장에 들어왔을 때 마주했던 그 극비 문서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21세기 글로벌 붕괴의 트리거, 세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 저는 이제 지정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양심을 걸고 그 오만하고 폭력적인 문장을 완벽하게 정정하려고 합니다. 구두 굽소리의 해리슨과 로어랑 슈시안이 일제히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강연 초반에 번뜩이던 서구 자본주의의 우월감도 대국의 오만함도 완전히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경외심,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에 대한 깊은 부끄러움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결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압도적인 인프라, 지배력을 무기로 약소국을 윽박지르지도 않고 희토류나 천연가스를 끊겠다며 동맹국을 비열하게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뱉은 약속을 그리고 납기일을 목숨처럼 지켜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보다 항상 먼저 단 1%의 불량률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품질로 세상에 구멍 난 혈관들을 묵묵히 메워왔습니다.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뜨거운 감정을 억누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정치적 계산과 자본의 논리로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있을 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심해의 살인적인 수압을 견디며 대륙의 전력망을 이었습니다. 선진국들이 불량률을 핑계로 백신 생산을 포기할 때 그들은 무균실에서 밤을 새우며 인류를 구원할 생명수를 뽑아냈습니다. 자본주의의 늑대들이 모니터 앞에 숫자 노름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섭씨 50도의 사막에서 맨몸으로 용접기를 들고 타들어가는 세계의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한국이 스위치를 끄면 전 세계가 멈추는 이유는 그들이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완벽하고 성실하게 당신들을 대신하여 이 세계의 가장 험난하고 치명적인 심장부를 군말 없이 뛰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 당신들이 서 있는 이 안락하고 거대한 문명의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양팔을 천천히 벌리며 다보스 포럼의 모든 참석자들을 품에 안듯 강연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진짜 이름은 글로벌 붕괴의 트리거가 아닙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세계를 가장 밑바닥에서 말없이 지탱하고 있는 인류에게 남은 단 하나의 그리고 완벽하게 대체 불가능한 거대한 기둥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하청업체라 부르며 지배한다고 착각했지만 진실은 당신들이 철저하게 그들에게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남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그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위대한 헌신에 이제는 당신들이 고개를 숙일 차례입니다. 9시 36분 저는 말을 마치고 꼿꼿하게 서서 300명의 청중을 향해 아주 깊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단상에서 걸어 내려왔습니다. 강연장에는 무서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1초, 5초, 10초. 누군가 기침조차 하지 못하는 완벽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하고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세계의 지배자들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잊은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연장 오른쪽 구석에서 덜컹 하고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방금 전까지 한국은 운이 좋은 졸부일 뿐이라며 핏대를 세우고 발악했던 일본의 켄지로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주름진 두 눈에는 어느새 붉은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의 앙다문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켄지로는 허공을 향해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더니 무겁고도 분명한 소리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나 조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일본의 우월감 속에 갇혀 살았던 한 노학자가 마침내 자신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맥을 마주하고 바치는 완전한 굴복이자 가장 순수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그 묵직한 박수 소리는 마치 마법처럼 강연장의 공기를 깨뜨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유럽의 콧대 높은 인프라 장관 로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켄지로를 따라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거대 인프라를 지휘하던 쯔시안 국장이 일어났고 월스트리트의 오만한 자본가 해리슨마저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매며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1명, 10명, 50명, 마침내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비공개 밀실에 모인 전 세계 상위 0.1%의 권력자 300명 전원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아니, 제가 화면에 띄워놓았던 잿빛 사막과 차가운 공장 속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해 기립박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거대한 강연장의 천장을 뚫을 듯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굴리는 자본가도 수백만 명을 호령하는 정치인도 오늘만큼은 지구 반대편에 이름 없는 한국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피눈물. 나는 서사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환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한편에 서서 그 믿을 수 없는 장관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 시작해 오직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로 세상의 룰을 부수고 올라온 나라. 강대국들의 오만함을 기립박수로 바꾸어낸 나라. 그 눈부시고 잔인했던 기적의 시간이 지금 300명에 쏟아지는 박수갈채 속에서 완벽한 승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케임브리지 대학 아서 페널리곤 연구원의 다보스 강연을 함께 보셨습니다. 전 세계에저 케이블 사실상 한국이 독점. 전 세계 백신과 항암제 40%를 한국이 만든다. 한국이 14일만 멈추면 15조 달러가 사라진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도 사막에서 손이 타들어가도 용접기를 놓지 않았던 사람.
코피 흘리며 밤을 새운 연구원. 아무도 몰라줄 때 묵묵히 조용히. 그리고 마침내 세계 권력자 3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한켠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 한 문장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딱 한 명에게만 공유해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잊혀질 뻔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는 일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